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부터 전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인도의 우리 교민 172명이 오늘 오전 특별기편으로 귀국했습니다. 교민들은 7일간 임시 생활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한 뒤 일주일 더 자택 등에서 자가격리를 이어갑니다. 화이자사의 코로나19 백신 43만 6천 회분, 21만 8천 명분이 내일 국내로 들어옵니다. 화이자 백신은 이달 87만 5천 명분, 다음 달 162만 5천 명분이 각각 반입돼 상반기까지 총 350만 명분이 들어오게 됩니다. 국회가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후보자들이 가족과 관련한 의혹들이 많나 이 부분이 집중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보궐선거 후보자 벽보를 훼손한 중학생에 대해 가정법원 소년부에 보호 처분을 내리지 말아달라는 불처분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프레스룸 퀴즈로 먼저 살펴봅니다. 아카데미 5개 부문 후보에 오른 것과 비견된다는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앞길은 어떨까요? 집중 분석합니다. 여야 경색 국면에서 그나마 온기가 느껴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윤지영 기자의 백브리핑에서 전합니다. 구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고 손정민 씨의 아버지의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강을 찾았다 사망한 고 손정민 씨와 관련된 쟁점들 분석합니다. 언제나 활기차게 시작하는 프레스룸, 지금 출발합니다. 인도 교민들 귀국, 14일 격리, 검사만 3번. 앞서 주요 뉴스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인도의 우리 교민들이 오늘 오전에 입국을 했습니다. 김은미 기자, 인도에 우리 교민이 11,000명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 입국한 교민은 몇 명이나 되나요? 네, 오늘 입국한 교민 172명입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 17분 인천공항에 이 우리 교민을 태운 특별기가 도착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 교민들이 원래는 173명이 도착할 예정이었었는데 예, 지금 탑승 과정에서 보니까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빠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럼 170명인데 여기에 왜 2명이 늘어났느냐? 그러니까 좌석을 따로 카운팅을 하지 않았던 어린아이들이 2명이 더 있어서 여기까지 포함을 해서 172명으로 예, 우리 교민들 최종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는데요. 도착했을 때의 모습 좀 같이 보고 오실까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바로 저 모습입니다. 네. 이게 지금 보면 저희가 이 개인적 개인 정보 때문에 얼굴을 모두 가리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좀 저희가 따로 봤을 때는 좀 피곤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이 귀국한 교민들 이 인천공항에서 바로 이 임시 생활 시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여기에서 바로 이제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되는데 네. 이 코로나 검사를 받은 이 임시 생활 시설에서 일주일 동안 묵게 됩니다. 네, 근데 원래는 사실 이 임시 생활 시설에서 1박 2일만 묵을 예정이었었는데 어젯밤 10시에 이제 좀 갑작스럽게 일주일 동안 추가로 격리를 한다라고 예, 바뀌었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이 시설에서 일주일 동안 격리를 하면 그러면 또 바로 일상생활로 나가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묵고 다시 또 음성이 나왔다고 해도 자택으로 가서 다시 한번 또 일주일 동안 격리를 해서 최종 2주간의 격리를 총 채우게 되는데 그러면 이 코로나 검사 한 번만 받느냐 최초에 이 귀국을 해서 있는 임시생활시설에서만 그게 아니라 최종 3번의 검사를 받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이 귀국하자마자 도착한 임시생활시설에서 받고 여기에서 일주일 있다가 이제 퇴소를 해야 되는데 퇴소 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날짜로 보면 6일째 될 때 다시 한번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음성 판정이 나와야 자가 격리로 이제 집으로 가서 다시 한번 일주일을 묵게 되고 집에서 다시 또 일상생활을 복귀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인근에 있는 보건소를 찾아가서 여기서도 코로나 검사를 받아서 최종 3번을 받게 되는데요. 네, 우리 인도 교민들 오늘 오전에 입국한 교민들 172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보다 더 많은 200명이 넘는 교민들 이제 오는 7일 날 다시 한번 추가 입국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국내로 귀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을 하기까지는 참 넘어야 될 산이 아직은 많군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국내 입국했을 때 기분은 조금 남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아까도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도에서 이제 우리나라까지 오려면 이제 밤새도록 지금 비행을 마치고 지금 온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상당히 피곤한 표정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국한 소감이 어떻습니까?라고 취재진이 물으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라고 웃으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인도 상황 어떤지도 한번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병원을 아예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아이고, 상당히 좀 네. 많이 어렵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인도에 이렇게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지금 산소통이 부족하다는 얘기 지난번에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이에 세계 각국에서 인도에 지원에 나서고 우리 정부도 얼마 전에 외교 행랑으로 인도에 산소통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윤정 기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산소가 좀 부족한가 봐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일전에 전해드렸었는데 오늘 코로나19에 확진된 그 인도의 교민이 직접 한 언론사와 라디오 인터뷰 진행했습니다. 이 내용 먼저 듣고 이어가시죠. 병원에 지금 확진자들이 이제 인도 내에서도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요. 이제 병원에 이제 병상이 부족해서 그 병원에 입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입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병원에 이제 비치해 놓은 이제 산소통이 이제 부족하거나 사람들이 이제 막 도난도 하고 막 싸움도 나고 이렇게 되나 봐요. 그래서 어느 병원에서는 이제 산소통이 없어져서 하루아침에 이제 병원에 있던 코로나 환자들이 한 번에 다 때려 죽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병원에 이제 들어가도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이제 그렇게 안심할 수 없는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확진 판정을 받으셨던 이제 분들의 그 처방전들을 참고해서 약을 이제 그 사서 복용하고 집에서 이제 자가 치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산소통 부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코로나19 환자에게는 산소통이 생존과 직결되는 정말 중요한 장비인데요. 그렇죠. 지금 인도 현지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영상을 좀 준비해봤는데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네, 지금 보시는 영상 지난달 26일 있었던 일인데요. 이 방호복을 입은 한 소년이 경찰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바짝 엎드리는 모습, 네. 그리고 두 손을 모아서 이렇게 비는, 호소하는 모습도 나오는데요. 이 소년 17살 안쉬 고얄이라는 소년입니다. 이 경찰을 향해서 절규하는 이유 바로 산소통 때문입니다. 이 한 사설 병원인데 여기에 지금 어머니가 입원을 해 있는데 경찰이 어머니의 산소통을 강제로 빼앗아 가려고 하자 이걸 막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애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네. 이 소년은 당시 제발 산소통을 돌려달라, 어머니를 위해서 꼭 산소통을 가져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호소를 했는데요. 결국 경찰은 저 소년을 두고 산소통은 빼앗아서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아이고, 정말 네. 안타까운 건 저 소년의 어머니가 이 산소통을 뺏기고 2시간쯤 뒤에 숨진 것으로 지금 알려지는데요. 이 소년은 이 어머니가 숨진 뒤에 경찰이 VIP 환자를 위해서 산소통을 빼앗았고 결국 자신의 어머니가 숨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찰은 여기에 대해서 이 해당 산소통에는 산소가 들어있지 않고 비어 있었다라는 엉뚱한 주장을 하면서 오해의 소지였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빈 산소통을 저렇게까지 가져가야 했는지 등에 대해서 해명하지 못하면서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의료진을 향한 분노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저희가 다른 영상들도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지금 저 영상은 지난달 21일입니다. 수도 델리 한 병원인데 지금 보시면 막 사람들이 뛰어가는 모습이 보이죠? 네네. 지금 손에 막대기를 든 사람들이 의료진을 폭행하는 장면인데 이게 알고 보니까 67세의 확진자가 이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병상이 부족해서 대기실에서 결국 숨지면서 이 분노한 유가족들이 의료진과 경비원을 폭행한 거고, 지금 이 영상의 경우에는 지난달 27일에 있었던 건데 한 병원에서 치료받던 65세 환자가 숨지면서 역시 유족이 의료진을 향해서 이렇게 파이프를 휘두르고 또 주먹으로 폭행을 하고 이런 영상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인도는 병상도 부족할 정도로 굉장히 의료가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의료진들도 평소에 4-5배에 달하는 환자를 보고 있고, 또 일부는 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부의 강요로 밤낮 없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숨지는 사망자까지 속출하면서 유가족의 분노까지 온몸으로 감당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동석 기자, 지금 윤지영 기자가 설명한 영상을 보니까 상당히 좀 상황이 심각한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서는 이 인도를 조롱하는 글을 올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법률위원회 웨이보에 올라온 글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공식 SNS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왼쪽 사진 한번 보실까요? 왼쪽 사진을 보시면 네. 중국이 최근 쏘아 올린 테너 로켓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로켓이 이제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바로 오른쪽 사진을 보실까요? 우주복을 입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계속해서 옮기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인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신 화장 장면을 올린 겁니다. 아, 그럼 이게 네. 우주복이 아니고 방호복이군요. 그렇습니다. 최근 시신 처리에 과부하가 걸렸다는 것을 이제 조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 인도 네티즌이 들끓었습니다. 결국 중국 주재 인도 대사관에서 항의 서한까지 보냈고요. 논란이 되자 다음 날 삭제 조치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인도 모디 총리에게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위로 메시지를 보낸 하루 뒤에 올라온 글로 현재 비난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정섭 의원님, 인도에서는 어머니 살리려고 무릎까지 꿇고 경찰에 절규를 하는데 인도에서는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세상에 화장장에 불꽃하고 이 로켓 불꽃하고 이게 비교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뭐 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게 이제 중국 공산당이 운영한 SNS에서 저런 비교를 통해서 내보냈고 그 부분에서 인도 내에서는 뭐 당연히 엄청난 분노를 했고 네. 중국 내부에서도 사려잡지 못한 행동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뒤에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모디 총리에게 위로 전문 보내고 방역에 적극 협조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은 이 중국에서 인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한 시각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딱 통일되지 않다 보니까 저런 일들이 일어난 거고 저것은 인도 국민들을 굉장히 분노케 했지만은 중국에서도 상당히 좀 비판을 받았던 그래서 바로 이제 하루 만에 내리게 된 건데 네. 저 바탕에는 결국 이제 중국과 인도 간의 뭐 굉장히 국경 분쟁을 포함한 역사가 길지 않습니까? 네네. 59년에 처음 교전이 있었고 2013년 그때 당시 그 카슈미르에서 양국군이 막 대치하는 그런 사건까지 있었잖아요. 멀지 않은 시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아마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 이른바 반인도 어떤 그런 성향을 가진 그런 쪽에서 저걸 올린 것 같은데 지금 같은 이렇게 코로나와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사실은 저런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인도적인 협력, 전 세계적인 협력 이것을 해야 사실은 같이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고 중국 입장에서도 인도가 잘 극복을 하는 게 중국 입장에서도 좋습니다. 딱 지금 시점에서 봐가지고 자신들이 보기에 뭐 그동안의 이런 감정들 때문에 좀 뭐 잘 됐다 이런 생각에서 저런 걸 올렸는지는 몰라도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한테도 결코 좋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도 양식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빨리 내려라 해가지고 그나마 내린 것이 좀 다행이다 싶고요. 지금은 뭐 중국, 인도가 최대한 좀 협력을 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글로벌 기준에도 맞고 중국을 위해서 또 인도를 위해서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의 절반이 인도에서 나올 정도로 코로나 화약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니니까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도 새로 생기고요. 이게 확산해서 다른 나라에도 위협이 됩니다. 각국의 관심과 도움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자, 제일 먼저 이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부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빌 게이츠 부부 조만장자의 이혼. 뭐 이혼 얘기가 나오나 봐요? 네, 맞습니다. 지금 조만장자 바로 말씀하신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 부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백만장자가 아니라 이쯤 되면 조만장자다 뭐 이런 얘기인 건데요. 아, 백만장자보다 돈이 더 많다고 그래서 조만장자라고 그러는군요. 네, 재산이 146조에 달한다고 하죠. 이 빌 게이츠 부부가 이 146조의 재산을 두고 어쨌거나 이혼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 MS 창업자답게 트위터로 자신들이 이혼한다는 내용을 이렇게 올렸는데요. 저 그 트윗 내용을 보면 이번에 우리는 많은 생각 끝에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했다. 지난 27년간 3명의 아이들을 키웠고 또 재단도 설립을 했다. 근데 우리 둘은 이 임무에 대한 신념은 여전히 함께하고 또 재단에서도 계속 같이 하겠지만
부부로서는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파트너로서는 계속 함께 할 수 있지만 부부로서는 아니다라는 얘기인 건데 그럼 부부로서도 왜 아닌 건지 상당히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정 기자, 네. 이 빌 게이츠 하면은 항상 매번 이제 재산이 가장 부각되잖아요. 네. 조금 전에 김은미 기자도 빌 게이츠 재산이 146조라고 하는데 이 146조를 가진 사람은 어떤 집에 살고 있을까요? 네, 빌 게이츠 세계 곳곳에 정말 많은 별장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네. 규모가 정말 상상 초월입니다. 재산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이 빌 게이츠의 워싱턴 저택 사진을 저희가 좀 가지고 와봤거든요. 네. 네, 지금 이곳이 워싱턴에 있는 저택인데 규모가요 1,854평 규모입니다. 저 빨간색 칠한 게 다 저택이에요? 네, 여기에 욕실만 무려 24개가 있다고 하고요. 침실 7개, 주방 6개인데 이 저택 내부에는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있고 여가 생활을 위한 각종 시설들도 다수 갖추고 있는데 보니까 영화관도 있고 사우나, 찜질방, 체육관 등등 모든 게 집 안에 있어서 뭐 거의 집 밖을 나가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이런 대규모 저택입니다. 이 집 공사 기간만 7년이 소요가 됐고요. 네. 당시 300여 명의 인부가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집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특수 제작한 마이크로칩이 탑재된 핀을 나눠주는데 이 방문자들이 집을 머무는 동안에 이 핀에 달린 센서들이 개개인의 선호에 맞춰서 온도나 빛, 음악까지 다 자동으로 조절을 해준다고 합니다. 정말 영화 속 세상이 현실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인데요. 휴가 역시 역대급입니다. 이 빌 게이츠 가족이 지난 2014년 이탈리아로 휴가를 갔는데 이때 당시의 규모, 당시에도 기사화가 많이 됐었거든요. 요트를 일주일 동안 대여하는데요. 이 요트 대여 비용만 무려 51억 8,700만 원이 쓰였다고 하고요. 이 요트를 타러 가는 길, 보통 요트를 타면 요트보다 작은 보트를 타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빌 게이츠의 가족은 헬기를 타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면서도 이 집에 사는 모두가 행복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부인 멀린다 게이츠가 지난 2019년에 출간한 회고록을 보면 게이츠가 총각 때부터 짓고 있던 저택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더욱더 우울해졌다. 나는 딱히 그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지 않았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빌과 나는 원하는 바가 같았던 것 같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서 논의할 시간이 거의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역시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라는 걸 보여주는 얘기 같습니다. 왜 우리가 어렸을 때 친구하고 싸울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희 집에 방이 몇 개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 빌 게이츠 이 자녀들은 너희 집에 화장실이 몇 개야? 이렇게 하고 싸울 것 같습니다. 화장실이 24개나 된답니다. 이동석 기자. 이렇게 재산이 어마어마한데 여기에서 이혼을 해요. 그러면 관심은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 재산 분할 어떻게 이루어질까? 부인은 얼마나 재산을 가져갈까? 이 부분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빌 게이츠의 재산 146조로 저희가 이제 실 수도 없는 그런 숫자인데요. 재산 분할 과정도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저희가 어떻게 재산 분할이 이루어졌는지 아직 결론이 난 건 없는 상황인데요. 과거 사례 아마존 창업자를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창업자 제프와 전아내 스콧 씨 지난 2019년 돌연 이혼 선언을 했는데요. 당시 부인이었던 맥켄지 스콧 씨는요. 아마존 주식의 4분의 1을 받아서 전 세계에서 4번째로 부유한 여성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네. 재산 규모만 약 40조 규모에 달한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남녀가 이혼을 할 경우에 적게는 20%에서 60%의 합의금이 서로 오가는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의 재산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이번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이 어떻게 이뤄질지 현재 최대 관심사인데요. 일단 빌 게이츠의 큰딸까지 현재 나선 상태입니다. 부모님의 이혼에 사생활 보호를 해달라. 그러면서 SNS에 심경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큰딸은 현재 의대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니퍼 게이츠 씨인데요. 구체적인 이혼 사유에 대해선 말을 아끼면서 가족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었다. 이렇게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삼성 일가의 천문학적인 상속세만큼이나 이 빌 게이츠 부부가 나눌 이 천문학적인 재산에도 많은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 자, 불가리스가 있습니다. 불가리스 후폭풍. 누군가가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이 사과한 사람 누군가요?
네, 바로 남양유업의 홍원식 회장입니다. 이 불가리스를 만든 게 바로 남양유업인데 이 22일 전, 오늘부터 22일 전에 남양유업에서 이 불가리스가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라는 이런 발표를 해서 참 논란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랬죠. 여기에 대해서 홍원식 회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를 했는데요. 그 모습 같이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불가리스와 관련된 논란으로 모든 국민들과 직원, 대리점주 및 낙농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 외조카 황하나 사건, 지난해 발생한 온라인 댓글 등 논란들이 생겼을 때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많이 부족했습니다. 남양유업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결심을 하는 데까지 늦어진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눈물의 대국민 사과였습니다. 네. 이 홍 회장이 직접 자기 이제 언급을 했죠. 그러니까 그동안 그 논란이 있었던 사안들, 이전에 뭐 갑질 사건, 그리고 그 외조카 황은하 씨의 어떤 마약 사건 등등을 얘기를 하면서 그때 내가 회장으로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부족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남양유업이 이 대국민 사과를 한 거는 이런 국면에서 계속해서 이제 대국민 사과를 했었는데 홍원식 회장이 직접 나와서 이렇게 눈물의 그 대국민 사과를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부족했다라면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자식들한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회장이 물러나고 또 경영권도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남양유업의 대표 이사가 자리를 보존하고 있기 상당히 스스로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루 전인 바로 어제 이제 직원들한테 메일을 통해서 나는 이번 일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내가 지고 물러나겠다라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윤정 기자, 예전에 남양유업이 왜 대리점 갑질 문제로 국민적인 지탄을 받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도 김은미 기자가 좀 전에 잠깐 설명했지만 그때도 이 홍원식 회장이 전면에 나서서 사과하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은 전면에 나섰어요. 그만큼 후폭풍이 거세다는 얘기겠죠.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 남양유업 그동안에 사과할 일도 참 많았고 사과도 정말 많이 하긴 했습니다. 네. 이 지난 2013년 이 김태일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리점 갑질 논란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이 당시 대리점주들에게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유제품을 뭐 소위 밀어내기라고 하죠. 밀어내기 했다는 사실이 공개가 되면서 정말 사회적인 지탄 대상이 됐습니다. 이때 남양유업이 정말 대대적인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이때 당시에 홍원식 회장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고요. 또 지난 2019년도에는 이 외조카 황하나 씨 마약 투약 논란이 일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와서 사과를 하긴 했었는데 당시에는 저렇게 그 방송에서 언론에 직접 대고 사과를 했다기보다는 이 사과문을 발표를 하면서요. 집안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한 제 탓이다라고 홍원식 회장 명의의 사과문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직접 이렇게 사과를 하는 모습은 없었고요. 또 그 댓글 사건 얘기를 했는데 바로 지난해였죠. 이 홍보 대행사를 동원해서 경쟁업체를 비방하는 글과 댓글을 올린 혐의로 이 검찰에 넘겨지는 등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남양유업의 대표 상품 중에 하나인 불가리스 때문에 이렇게 사퇴를 하고 직접 사과하는 이런 일까지 빚어지게 됐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대리점 갑질 논란일 때도 전면에 나서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홍원식 회장이 전면에 나서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태가 남양유업에게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다, 이런 위기감을 느낀 탓이겠죠? 불가리스가 뭐 코로나에 효험이 있다 이런 거를 어느 세미나에서 발표했다 이거죠. 네. 근데 질병관리청 식약처에서 반박을 했잖아요. 입증된 게 아니다. 그 의도적인 거짓말이냐. 근데 그 결과 주가가 확 올랐다가 주가가 떨어지고 그렇죠. 거기에 손실을 입게 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남양유업 이 오늘 사태를 보면 기업이라는 게 지금은 과연 오너나 대주주만의 것이냐, 경영진만의 것이냐, 그게 아니고 지금 흔히 얘기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이게 총체적으로 여기에 고스란히 지금 반영이 돼 있다. 아까 홍 회장이 언급을 했습니다. 대리점주, 낙농가, 또 직원, 거기에 또 더 중요한 게 소비자. 그렇죠. 네. 그럼요. 그리고 상장된 기업이면 주식 투자자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 모두가 다 이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자예요. 과거에는 뭐 주주들만 뭐 의식을 하면 되고 주주들만 떠받들면 된다. 이런 아주 제한적인 생각을 하고 기업을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ESG 경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친환경, 그리고 사회 책임,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투명한 지배구조. 이런 것들이 다 인정이 돼야 된다.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기업이라는 게 나 홀로만은 갈 수가 없다. 근데 거기에 역행하는 여러 행태를 보였을 때 얼마나 이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 기업은 설당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 설당이 없어지니까 급기야 저렇게 그동안에는 오불관은 정말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홍원식 회장이라는 대주주가 급기야 물러나면서 또 자기 자식에게 경영권 주지 않겠다. 자식에게 경영권 주지 않겠다. 이거 별로 반향이 없을 것 같아요. 이미 그 예정 얘기되고 있는 그 자식이 회사의 임원으로 참여를 했는데 뭐 배임, 횡령 뭐 이런 걸로 지금 뭐 해임당하는 사태까지 갔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 이 회사는 궁지에 몰려서야 이렇게 이해관계자들에게 사과를 하고 고개를 숙였는데 이제 여기서 그럼 과연 끝나느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여러 영향력이 이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 더 증폭이 될 것이냐? 이걸 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늦었지만 그래도 저 정도만이라도 나서서 고개를 숙인 게 결국 다른 기업들도요. 이 남양유업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런 사태가 생겼을 경우에 빨리 대처를 한. 결국 이건 영어로 얘기하면 리스크 매니지먼트 아니겠습니까? 기업을 경영하는 데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처하느냐. 이걸 잘 보여준 사건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남양유업 관련해서요. 소비자들의 불매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던데 이걸로 가장 피해본 분들 아마 대리점주들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대국민 사과로 이 싸늘해진 시선이 다시 돌아올지 아니면 좀 더 멀어질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면 돌파, 김오수 선택한 까닭은 자맹을 이어가는 윤석열 전 총장의 등판 시기를 놓고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갖가지 추측만 난무할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 전 총장 측근의 얘기가 주목받습니다. 이동석 기자, 윤 전 총장은 뭐 지금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윤 전 총장이 내일 나올 것이다, 모레 나올 것이다, 속 시원하게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추측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행보 하나하나에 현재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한 측근은요, 현재 정치 일정 행보에 대한 계획이 없다, 당분간 조용히 지낼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뭐 우리가 얘기하는 5월이냐 6월이냐 7월이냐 윤 전 총장은 그 계획도 없다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당분간 이게 또 한 달, 두 달인지 세 달인지 저희도 알 수는 없겠지만 당분간은 현재 활동할 계획이 없음을 보이는 건데요. 네. 일단 특히 윤 총장 스타일상 정치인들을 만난다면 은밀히 만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정면 돌파할 것임을 시사를 했는데요. 의미인즉슨 사전에 기자들에게 공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진을 찍히는 걸 피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윤 전 총장에 대해서 러브콜, 비판 여기저기서 흘러나옵니다. 그중에서 차기 대선을 준비하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윤 전 총장 비판 대열에 합세했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원희룡 지사가 비판하는 요지는 뭐예요? 네, 이 원희룡 지사 야권 대선 주자 중 한 명이죠. 그러다 보니까 윤 전 총장이랑 경쟁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윤 전 총장 자신의 경쟁자한테 이 원 지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어떤 세력을 본인이 만들든지 함께 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제시를 하고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거를
언제까지 계속 신비주의로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요, 예. 투명하게 검증하고 그러게요. 경쟁을 통해서 하나하나 검증되고 평가받은 걸 통해서 그 다음에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지 영웅적인 이미지와 신비주의로는 그거는 일시적인 거겠죠. 아마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모두가 윤석열을 쳐다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우리 여기 안에 저도 있고 뭐 유승민, 뭐 홍준표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큰 판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예. 지금 개막전 시작해서 여름 야구 리그전 하고요. 가을, 겨울에 코리안 시리즈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들어보시면 언제까지 신비주의로 끌고 갈 수는 없다. 그러면서 영웅적인 이미지 신비주의는 일시적인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빨리 베일을 벗고 좀 링 위로 올라와라라는 이런 얘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윤 전 총장한테 그러면서 하나 더 던진 게 대권에 당신 도전을 할 거라면 전직 대통령 2명이 좀 구속이 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 발탁이 됐다가 갈라선 현재의 그 입장에 대해서 명백하게 좀 대답을 해야 된다라고 공격까지 내놨는데요. 이 원 지사 제주도에 쉬러 왔었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만났었던 얘기를 하면서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은 주말에 제주도 오셨더라고요. 걱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아니다. 예, 민심의 아무튼 정확한 흐름과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어떤 인물과 세력. 예. 근데 그게 아무튼 국민의 힘이 중심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돌아가는 이 모습을 보니까 과연 그게 어떨지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계시더라고요. 국민의 힘이든 야권 전체가 아직 후보다운 후보가 아무도 없는 거다. 뭐 흔히들 윤석열 지지율 얘기하지만 예. 지지율이라는 거는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를 생각하면 허망할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윤석열 지지율 뭐 3개월, 6개월 뒤에 허망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신기루일 수도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뭐 평화 아닌 폄하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이 원지사 이제 슬슬 대선 가도에 좀 본격 시동을 거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자신의 낮은 지지율에 대해서 아까 들어보신 것처럼 야구로 치면 이건 아직 개막전도 아니다. 지금 시작을 해서 여름에 리그전을 하고 겨울에 한국 코리안 시리즈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이 원희룡 지사의 공격, 개막전을 위한 몸풀기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이 국민의힘 당권에 도전하는 김웅 의원은 또 반대로 윤 전 총장을 국민의힘에 반드시 데려오겠다고 합니다. 이동석 기자, 두 사람 그래도 인연은 좀 있는 사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아무래도 검사 출신 인맥 무시할 수는 없겠죠. 김웅 국민의힘 윤석열 전 총장과 과거 인연을 밝혀 현재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먼저 뭐라고 했는지 김웅 국민의힘 의원 발언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추미애 장관과의 일합을 겨뤘었을 때 개인적으로 많이 도와줘서 고맙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라는 걸 전에 들었습니다. 가교 역할은 지금 윤 총장님 같은 경우 있었을 때 개인적인 인연으로 따지고 보면 지금 있는 후보들 중에서는 제가 가장 가깝겠죠. 왜냐하면 제가 사직을 하겠다고 나오는 날 마지막으로 뵙고 나온 분이니까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했고 그래서 제가 제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총장님 걱정이 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왔거든요. 웃으시더라고요. 아니 그때 당시 상황이 뭐냐면 조국 수사를 하면서 정권하고 엄청나게 대립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총장이 아무래도 더 임기를 다 마치기는 어렵겠다고 그때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먼저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일단 빨리 실전을 뛰셔야 됩니다. 오셔가지고 의원들도 좀 만나보고 당원들도 직접 경험을 해보고 제 생각에는 사실 윤 총장님이 저희 전당대회 끝나고 저희 당에 뭔가 변화가 있으면 빨리 들어오시는 게 좀 본인한테 유리하실 것 같아요. 네, 김웅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을 자신 있게 내세웠는데요. 당권 주자 중에선 본인이 다른 후보자들보다 훨씬 더 친분이 있을 것이다. 사실상 윤 전 총장을 앞세운 당권 선거 운동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김웅 의원과 윤 전 총장이 친분이 있다는 걸 증명해줄 사진을 저희 프레스팀이 준비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들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윤석열 전 총장이 맨 오른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월 법무연수원 방문 모습입니다. 당시 김웅 연구원 교수가 뒤를 따르는 모습이 눈에 띄는데요.
표정이 썩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대화를 주고받으며 연수원을 나오는 모습인데요. 슬쩍 미소를 띄우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날 김훈 당시 교수는요.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통과에 항의를 하면서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표를 냈음에도 저렇게 웃는 모습을 띠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선한 모습인데요. 저게 이제 사표 내고 오후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을 만난 거죠?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윤 전 총장은요. 김웅 의원에게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했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경 의원님, 지난번에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이 당대표의 초선 의원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웅 의원이 지금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는데 당대표, 윤석열 영입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을까요? 글쎄 우선 저는 뭐 초선 의원이 국민의힘의 당대표 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그렇게 가능성이 높을까 좀 의심스럽고요. 또 하나 윤석열 전 총장과 김웅 의원이 특수부 검사 같이 하면서 관계가 두텁다? 저 그런 얘기 별로 못 들어봤는데 그렇지만 뭐 개인적으로 뭐 많이 가깝다면 그렇다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가깝다고 국민의힘의 어느 뭐 대표든 누구든지 교량 역할을 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해서 안 들어갈 윤석열이 들어가고 네. 그런 사람이 없으면 아예 안 들어가고 그럴까요? 정치라는 게 그런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가능하다? 제가 아까 초입에 윤석열 총장의 측근의 언급으로 네. 우리 기자들이 리포트된 거 전했는데요. 저도 윤석열 총장과 가까운 분을 최근에 한번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윤 총장 주변에 의외로 옛날부터 윤 총장을 잘 알았던 사람 중에는 정치 참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반에 가깝답니다. 그러니까 하라고 부추기는 쪽은 그동안에 윤석열을 알았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보다는 그저 최근에 달라든 사람들이 주로 많고요. 네. 과거에부터 윤 총장을 잘 알았던 사람들은 명예로운 검사로서 네가 남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윤 총장 본인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주저하고 있다. 왜? 더 중요한 건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내공이 국가 경영을 위해서 내가 모든 분야에 다 안목과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 자신감이 아직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근에 뭐 나왔습니다. 뭐 노동 전문가 누구 만나고 뭐 원래부터 친구인 뭐 로스쿨 교수 누구 만나고 또 뭐 경제 전문가 누구 만나고 외교안보 전문가 누구 만나고 아니 한 번 만나가지고 그 과외받는다고 해서 없는 내공이 갑자기 생기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만 정치인이 자기 실력을 쌓을 수 있으면 누군들 정치를 못 하겠어요. 그러나 나 정치 참여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우리 이 유능한 베테랑 정치부 기자들과 1시간만 간담회를 했는데 네. 거기서 정말 대단한 내공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평가를 못 들으면 그건 한순간에 정치 해보지도 못하고 좌초될 수 있거든요. 윤석열 전 총장은 그걸 지금 굉장히 겁내고 있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주저하고 있다. 본인의 명예가 한순간에 그렇게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차라리 나는 검사로 남는 게 더 맞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저울질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제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아까 원희룡 의원이 신비주의라는 얘기를 했는데 신비주의라는 얘기는요. 이미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어느 시점이 좋을지 적절할지를 잘 따져서 전략적으로 이때가 좋을 것 같다라는 전제하에 할 수 있는 게 신비주의 전략이에요. 네. 그게 아니라 계속 미루고 있고 이러다가 그냥 슬그머니 안 할 수도 있는 사람에게는 신비주의란 건 적용될 수가 없는 표현이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늦추면 늦출수록 더 아마 불리할 수 있다. 한순간 그냥 물거품이 돼버리는 거고요. 지금 나와서 차라리 잔매를 맞으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빨리 채우고 그걸 사람으로 채울지 아니면 뭐 다른 방식이 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채울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제1야당이 거듭 얘기하는 것처럼 정치를 할 수 있는 교두보로서 플랫폼으로서 제1야당을 활용을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프랑스의 마크롱처럼 불과 1년 남겨두고 제3의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그걸로 성공을 할지 이것도 빨리 결정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잠액이 길어지는 게 시기를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정치를 할까 말까 아직 그 확신조차도 안 그렇습니다. 섰다고 봐야 본인이 되는군요. 아직 확신지 서지 않고 본인이 아직 그거에 대해서 결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국민의힘 손 잡을지 아니면 제3지대로 갈지도 아직 안개 속에 있다. 전 그렇게 듣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 원래는 임기가 오는 7월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도에 그만두면서 과연 윤 전 총장 후임은 누가 되느냐 여기에 관심이 쏠렸는데 어제죠.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명이 됐습니다. 그 후보자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인사청문회 절차를 통과해서 검찰총장으로 임명이 된다면 무엇보다도 조직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부 구성원들과 화합해서 신뢰받는 검찰, 그다음에 민생 중심의 검찰, 공정한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 또 노력도 많이 하겠습니다. 중점 과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직 안정이겠죠. 예, 조직 안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치적 중립성도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김은미 기자, 네. 김호수 후보자, 이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 중에는 그래도 가장 유력하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결국에는 네. 김호수 후보자가 추천이 됐는데 네. 지명이 됐는데 지금 정치권 법조계 반응들은 어때요? 네, 지금 김호수 후보자 아까 그 보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치적 중립성도 열심히 챙겨보겠다. 당연한 얘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한 이유 지금 법조계 정치권에서 이 정치적 중립성 부분을 문제로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검찰 간부 출신의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그간 행보를 보면 중요한 국면마다 정치적인 오해를 살 만한 그런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법무부 차관 때 박상기, 조국, 추미애 그 지나온 이 법무부 장관들을 내리 그 보좌를 했었었죠. 이게 친정부 성향이다라고 이런 평가를 받는 부분에 저런 이유도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우리 김도우 국민의힘 의원 지금 국회 법사위의 야당 간사이기도 한데 이 김도우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 정권 들어서 각종 요직 후보로 꾸준히 거론이 된 친정권 코드 인사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치적 중립을 문제 삼아서 인선을 거부한 사람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김도우 의원이 현 정권 들어서 꾸준히 거론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이력을 보니까요. 감사원 감사위원,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국민권익위원장,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까지 모두 5개 직책에 이름이 거론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청와대 관계자는 이 아카데미 시상식 노미네이트 지금 얘기하는데 고위공직자 후보로 거의 최다 노미네이트 됐던 분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소정수 위원님, 최다 노미네이트 된 거는 된 건데 그러면 아직 뭐 된 거는 하나도 없잖아요. 노미네이트는 됐고 그다음에 결과도 없고. 여권 일각에서는 지금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관련해서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지금 정치 중립성 얘기도 나오고 어떻게 보세요? 김호수 후보자 이 지명 관련해서. 그 현 이제 후보자 4명이 올랐었지 않습니까? 네. 예, 거기서 이제 여권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가장 컸던 게 조남관 차장과 김호수 전 차관일 텐데 김호수 전 차관을 선택했다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 이 집권 말기다 보니까 네. 전체적인 어떤 있을 수 있는 위기 관리 이런 측면도 물론 고려했던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권과의 관계라든지 조직 안정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같이 이제 봤을 것 같은데 일단 김호수 이 검찰총장 지명자는 대체적으로 뭐 합리적이고 이 내부적으로도 소통을 큰 무리가 없는 인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후배 검사들이 뭐 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을 어느 정도 확실하면 그걸 이렇게 깔아뭉개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 걸로 그렇게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검찰총장과 함께 오히려 이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되느냐 네. 이 부분이 사실은 더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윤 기자, 이 이철희 정무수석 어제도 국회 찾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이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예방했는데요. 어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90도 폴더 인사 잊지 않았습니다. 네. 공개 발언 분위기 어땠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고 갈까요? 쓴소리다가 뭐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 그만큼 아마 뭐 원칙이나 또 소신, 철학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시다. 뭐 그렇게 저희들은 인식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당 지도부가 이제 원내대표가 바뀌고 곧 당 대표가 바뀔 것입니다만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또 그렇지만 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수용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고 확고한 입장에서 반대할 것이라는 말씀도 아울러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야당 국회의원으로 시작해서 여당 국회의원으로 끝을 냈고요. 또 국회의원 하다가 밖에 나가서 보니까 보통의 분들이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 청와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생각하는 계기들이 있었고요. 그런 점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보면 말씀 주신 대로 야당 입장을 역지사지하면 이해 못할 바가 없습니다. 근데 이 발언 들으니까 그렇게 화기애애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오찬 제안을 거절한 이후에 가진 만남이어서 그런지 이 폴더 인사도 그렇게 특효약이 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수석 지금 공개 면담 자리를 받잖아요. 네. 비공개 면담에서는 이 야당 의원들이 빵 터질 만한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 수석 부대표에게 선배님 밥 많이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추수석과 이수석은 고려대학교 선후배 사이입니다. 추수석이 79학번이고요. 이수석이 84학번인데요. 이 정치권에서는 통상적으로 밥을 사는 역할은 정무수석이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수석이 자신을 낮춰서 선배님 밥 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좀 웃음이 터져 나온 거죠. 이수석 헤어질 때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몇 차례나 허리를 굽혀서 폴더 인사를 하는 모습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폴더 인사가 요즘 유행 같아요. 이 이철희 수석 트레이드 마크 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여야 가리지 않고요. 예방을 할 때마다 이렇게 폴더 인사 잊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수석은 임명 당시에도 이 미스터 쓴소리라는 별명답게 쓴소리를 아끼지 않겠다라는 공언을 했었는데요. 당시 발언 다시 보시죠. 4.7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잘 헤아리고 할 말은 하고 또 어떨 때는 아닌 것에 대해서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참모, 헌신하는 참모가 되겠습니다. 말 좀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아직 야당 대표들과 첫인사만 나눈 관계지만 이 청와대와 야당의 관계를 어떻게 조율을 할지 기대가 되는 이유입니다. 지금 여야 관계가 좀 경색됐잖아요. 네. 이게 이철희 정무수석 혼자 힘만으로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당연히 뭐 역부족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어제는 이렇게 폴더 인사도 하고 만남도 갖고 했지만 이 김 원내대표 오늘 장관 후보자 5명의 청문회를 앞두고 진행된 의원총회에서요. 이때에도 청와대와 여당을 향해서 이 강공 모드를 계속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철희 정무수석이 혼자 힘만으로 잘 풀 수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야가 지금 대척점에 서 있는 상황에서 이 청와대 정무수석의 역할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도 이어질지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자, 윤 기자 수고했습니다.